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지난번 상자들이라는 작품의 작가 레이먼드 카버입니다. 지난번 작품을 소개시켜드린 이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을 소개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제발 조용히 좀 해 라는 소설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작가는 신사실주의의 작가이므로 그를 읽어보면 정말 우리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많은 공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오늘 작품 아주 재미있고 공감대가 많이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특히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촉각을 곤두세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제발 조용히 좀 해요. 레이먼드 카버. 18살이 되어 처음으로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랄프 와이먼은 제퍼슨 초등학교의 교장이며 위버빌 엘크스 클럽 부속 밴드의 트럼펫 독주자였던 아버지로부터 조언을 들었다. 인생은 아주 심각한 것이며 막 출발하는 젊은이에게 힘과 목표를 요구하는 사업이며 모두 알듯 매우 힘든 것이지만 그럼에도 보답을 주는 것이라고. 랄프 와이먼의 아버지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대학에서 랄프의 목표는 뚜렷하지 않았다. 그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도 생각했다. 그래서 의회과 강의와 법학의 역사, 거래법 강의들을 듣다가 자신이 의학에 필요한 감정적인 초연함도 법률 공부에 요구되는 끈질긴 독서, 특히 그런 독서는 재산과 증여에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르므로 능력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계속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과학과 경영학 강의를 들었다. 철학과 문학 강의도 몇 개 들었으며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할 찰나에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았다. 바로 이 기간에 나중에 그가 그때를 가리켜 말했듯 그의 가장 저조했던 시기에 랄프는 자신이 신경쇠약에 걸린 모양이라고 믿었다. 그는 남학생 사교 클럽에 들어있었는데 매일 밤 술에 취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소문이 자자했고 케그 술집의 바텐더 이름을 따서 잭슨이라고 불렀다. 그러다가 3학년 때 랄프는 매우 설득력 있는 한 선생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맥스웰 박사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랄프는 그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40대 초반에 잘생기고 우아한 남자로 훌륭한 예의범절을 갖추었고 목소리에서 남부 억양이 약간 느껴졌다. 그는 밴더빌트 대학을 다녔고 유럽에서 공부했으며 나중에는 동부에서 한두 종의 문학 잡지 일에 관여했던 사람이었다. 그가 나중에 말하게 된 바에 따르면 랄프는 거의 하룻밤새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마시던 술을 끊고 공부에 온 힘을 쏟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도 안 돼 오메가 사이라는 전국 저널리즘 남학생 클럽에 뽑혔고 영어 클럽의 회원이 되었으며 3년 동안 손도 대지 않던 첼로를 가지고 와서 막 구성되고 있는 학생 실내 악단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4학년 간사로 출마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기까지 했다. 바로 그 무렵에는
그는 메리언 로스를 만났다. 영문과의 초서 강의 시간에 그의 옆자리에 앉았던 매력적으로 창백하고 호리호리한 여자였다. 메리언 로스는 머리를 길게 기르고 목이 높은 스웨터를 즐겨 입었으며 언제나 어깨에서 늘어져 흔들리는 끈이 긴 가죽 가방을 메고 돌아다녔다. 그녀는 눈이 컸는데 그 눈은 한 번만 흘끗 봐도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랄프는 메리언 로스와 데이트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은 모든 학생들이 가는 케그 술집과 몇몇 다른 장소에 갔지만 그렇게 함께 나다니는 것이나 다음에 여름으로 예정되어 있는 약혼이 두 사람의 공부에 절대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 그들은 진지한 학생들이었고 양가 부모도 마침내 그들의 결혼을 허락했다. 랄프와 메리언은 봄에 시카고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함께 교생 실습을 했고 2월에 함께 졸업식을 치렀다. 그들은 2주 후에 성 제임스 성공회 교회에서 결혼했다. 결혼식 전날 밤 그들은 손을 맞잡고 결혼의 흥분과 신비를 영원히 간직하기로 서약했다. 신혼여행으로 그들은 과달라하라로 차를 몰고 갔다. 두 사람 모두 쇠락한 교회와 조명이 시원치 않은 박물관들을 찾아다녔고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물건도 사면서 오후 시간을 즐겼으나 랄프는 자신이 목격한 천박함과 거리낌 없는 욕망에 은근히 충격을 받은 나머지 안전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후에 언제나 떠올리게 된 다른 무엇보다도 그를 불안하게 한 광경은 멕시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오후 늦은 시간, 저녁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이었다. 랄프는 먼지 이는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메리언이 그들이 머무르는 집의 쇠 난간에 두 팔을 올려놓고 기대어 꼼짝 않고 있는 것이었다. 머리카락은 길게 어깨 앞으로 흘러내렸고 눈은 그가 아닌 멀리 있는 무엇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흰 블라우스를 입고 밝은 빨간색의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젖가슴이 블라우스의 흰 천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색깔이 짙고 상표가 붙어있지 않은 포도주 한 병을 옆구리에 끼고 있었는데 그 전체적인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 메리언은 잘 어울릴 수 있으나 그는 그럴 수 없는 매우 극적인 어떤 순간을 연상시켰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들은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벌목 지대에 있는 소도시인 유레카의 한 고등학교 선생 자리를 수락했었다. 1년 뒤 그 학교와 도시가 자신들이 정착하고 싶은 바로 그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들은 파이어 힐 지역에 있는 집을 샀다. 심각하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으나 랄프는 자신과 메리언이 서로 완벽하게 적어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그럴 수 있는 만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다. 게다가 랄프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한다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내린 신중한 판단을 통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느꼈다. 그들의 두 아이, 도로시오와 로버트는 이제 5살, 4살이었다. 로버트가 태어나고 몇 달 뒤에 메리언은 도시 변두리에 있는 전문 대학의 프랑스어와 영어 강사 자리를 제의받았고 랄프는 고등학교에 계속 남아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복한 부부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에는
오직 한 가지 상처만 있을 뿐이었는데 그것은 한참 전, 이번 겨울로부터 2년 전의 일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지금까지 그들은 한 번도 그 일에 대해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랄프는 가끔 그 일에 대해 생각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는 그 일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음을 기꺼이 인정하고 있었다. 무서운 이미지들이 그의 눈앞을 스쳐가는 일이 잦아졌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몇몇 세세한 것들까지도. 왜냐하면 그는 자기 아내가 미첼 앤더슨이란 남자와 함께 자신을 배신한 적이 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11월의 일요일 밤이었고 아이들은 잠을 자고 있었으며 랄프는 몽롱한 상태와 소파에 앉아 채점을 하며 메리언이 다림질을 하고 있는 부엌에 라디오에서 나직하게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느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시험지들을 잠시 더 바라보다가 그것들을 다 모아 들고 램프를 껐다. 다 끝났어, 여보? 그가 문간에 나타나자 메리언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녀는 높은 스툴에 앉아 있었고 그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다리미를 세워둔 상태였다. 웬걸? 아니야. 그는 시험지들을 부엌 식탁 위에 내던지고 얼굴을 과장되게 찌푸려 보이며 말했다. 그녀는 웃었다. 환하게, 유쾌하게. 그리고 그가 키스할 수 있도록 얼굴을 내밀었다. 그는 그녀의 뺨에 살짝 키스했다. 그는 식탁에서 의자 하나를 끌어내 등을 기대고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또다시 미소를 짓더니 눈을 내리깔았다. 나 벌써 반은 자고 있는걸? 커피 마실래요? 손을 뻗어 커피 메이커의 손등을 내보며 그녀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녀는 재떨이에서 타고 있는 담배를 집어 마룻바닥을 바라보며 잠시 피우다가 다시 재떨이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따뜻한 표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갔다. 그녀는 키가 크고 나긋나긋한 몸매에 멋진 가슴과 좁은 엉덩이, 크고 아름다운 눈을 지니고 있었다. 당신 그 파티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전히 그를 바라보면서 그녀가 물었다. 그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 말했다. 무슨 파티 말이오? 2년인가 3년 전에 그 파티 말인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기다리다가 그녀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자 이야기를 했다. 그 파티에 대해서 뭘 생각해? 당신이 이왕 얘기를 꺼냈으니 하는 말이지만 뭘 생각한다는 거요? 그리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그가 그날 밤 당신한테 키스했다는 거 아니오? 내 말은 그가 그랬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지. 그 사람 당신한테 키스하려고 했지. 그렇지 않소? 막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라 당신한테 물어본 것 뿐이에요. 난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그래, 그가 키스했지. 그렇지 않소, 메리언? 그날 밤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렇지는 않아. 오래전 일이지 않소? 3, 4년 전의 일이지. 이제 내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당신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그 예전에 잭슨이야. 기억나? 그리고 그들은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갑작스럽게 그녀가 말했다. 네, 그가 내게 몇 번 키스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자기도 그녀의 미소에 화답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럴 수가 없었다. 그가 말했다. 전에는 그가 키스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가 운전하면서 당신한테 팔을 두르기만 했다고 그랬잖소. 어떤 게 맞는 얘기요? 당신 왜 이런 짓을 해요? 그녀는 꿈꾸듯 말하고 있었다. 당신 밤새 어디 있었어? 그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그녀 가까이에 서서 그녀를 때리려고 주먹 쥔 손을 들어올리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왜 날 때려요? 우리가 어쩌다 이 얘기를 하게 됐죠?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얘기를 꺼냈잖소. 그녀는 머리를 흔들었다. 무엇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윗입술을 이빨로 물고 바닥을 응시했다. 그러더니 어깨를 펴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 다리미 판을 치워주면 따뜻한 음료를 만들게요. 버터 넣은 럼주요. 어때요? 좋지. 그녀는 거실로 들어가 램프를 켜고 허리를 굽혀서 바닥에 떨어진 잡지를 집어들었다. 그는 격자무늬 모직 스커트 아래서 움직이는 그녀의 엉덩이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창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서서 가로등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손바닥을 펴서 치마를 쓸어 내리더니 블라우스 자락을 스커트 안으로 집어넣기 시작했다. 그는 그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걸 아닐까 하고 그녀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리미판을 현관의 벽장 안에 세워둔 후 그는 다시 앉았다. 그리고 그녀가 부엌으로 왔을 때 말했다. 그날 밤 당신과 미첼 앤더슨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 아이들이요. 내년 부활절에 도로시오한테 입혔으면 하는 드레스도요. 그리고 내일 하게 될 강의와 학생들이 랭보를 어떻게 조금이나마 공격하려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녀는 웃었다. 딴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랄프. 정말로 그 밖에 다른 일은 없었어요. 그 일에 대해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던 것 미안해요. 괜찮아. 그는 일어서서 냉장고 옆 벽에 기대어 그녀가 컵 2개에 설탕을 넣은 뒤 럼주를 숟가락으로 저어가며 넣는 것을 지켜보았다. 물이 끓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이제 이왕 말도 나왔고 벌써 4년 전 일이니 원한다면 그 얘기를 하고 싶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 얘기할 만한 게 정말 없어요. 난 알고 싶소. 뭘 말이에요? 당신한테 키스한 것 외에 그자가 한 짓은 뭐든지. 우린 어른이야. 몇 년째 앤더슨 부부를 만나지도 못했고 다시는 못 볼지도 몰라. 게다가 그건 아주 오래전의 일이니 우리가 그 얘기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소? 그는 자기 목소리에 실려있는 이론적인 울림에 약간 놀랐다. 그는 자리에 앉아 식탁보를 바라보다가 다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자, 어서. 글쎄요. 장난꾸러기 같은 미소를 짓고 소녀처럼 머리를 한쪽으로 갸웃한 후 옛일을 떠올리면서 그녀가 말했다. 싫어요, 랄프. 정말로 얘기하지 않은 게 좋겠어요. 어서 해, 메리언. 이번엔 농담 아니야. 그렇게 말한 그는 불현듯 자기가 진심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물을 끓이던 가스불을 끄고 수틀 위에 한 손을 올려놓았다. 그러더니 다시 앉아서 발 뒤꿈치를 아래쪽 계단 위에 걸쳤다. 그녀는 두 팔을 무릎 위에 엇갈리게 놓고 허리를 굽히고 앉았다. 그녀의 젖가슴이 블라우스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치마에 붙어있던 뭔가를 집어내고는 고개를 들었다. 당신도 기억하겠지만 에밀리는 비티 부부랑 함께 벌써 집에 갔고 무슨 이유에서는지 몰라도 미첼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그는 처음부터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았어요. 잘 모르지만 아마 에일리와 그 사람은 잘 지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모를 일이고요. 그때는 당신과 나, 프랭클린 부부, 그리고 미첼이 있었어요. 모두 약간씩 취해 있었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쩌다 보니 미첼과 내가 부엌에 잠시 둘이서만 있게 되었는데 위스키는 남은 게 없었고 백포도주만 병에 조금 남아있더군요. 1시가 다 됐던 게 틀림없어요. 미첼이 만일 우리가 거대한 날개를 타고 간다면 주류 판매점이 문 닫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 텐데요. 라고 했으니까요. 그 사람 원하기만 하면 배우처럼 될 수 있었던 거 당신도 알죠? 탭댄스 추는 것 같은 동작이나 얼굴 표정 같은 게 말이에요. 아무튼 그는 그런 것에 아주 재능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보였어요. 덧붙이자면 몹시 취해 있기도 했고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랄프. 그건 충동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니 묻지 말아요. 하지만 그가 갑시다 했을 때 난 그러자고 했어요. 우린 뒤쪽으로 나갔어요. 거기에 그의 차가 있었죠. 우린 나갈 때 우린 벽장에서 코트도 꺼내지 않았어요. 몇 분이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갔는지도 모르겠고 충동이었어요. 그 말밖엔 할 수가 없어요. 그릇된 충동이었지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날 밤 일은 내 잘못이었어요. 미안해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나도 알고 있어요. 맙소사. 그 말이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그렇지만 당신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어, 메리언. 그리고 그 즉시 그는 자기가 새롭고도 의미심장한 진실 하나를 입 밖에 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은 그녀에 대한 들끓는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특히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려고 애썼다. 그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고는 발코니에 있는 그녀를 보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자기 손이 생명이 없는 듯 무감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식탁에 놓여있던 채점용 빨간 연필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듣고 있으니 계속해봐요. 뭘 듣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랄프. 아무 일도 아닌 것 가지고 말이에요. 다른 일은 없었어요. 계속해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러는 거죠? 어쩌다 이런 일이 시작됐는지 당신 알아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난 정말 모르겠어요. 계속해, 메리언. 그게 다예요, 랄프. 다 말했다고요. 우린 차를 몰고 나갔고 얘기를 했고 그가 내게 키스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3시간 동안이나 당신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나가 있을 수 있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말해봐, 메리언. 그가 말했다. 그러나 그는 뭔가가 더 있다는 것도 자기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 불안하고 초조했다. 됐어. 말하고 싶지 않다면 그래, 좋소. 사실 나도 이쯤에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밤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어딘가 다른 곳, 어딘가 조용한 곳에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랄프,
당신 화 안 낼 거죠? 우린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 안 낼 거죠? 그렇죠? 그녀는 식탁 의자로 옮겨 앉았다. 화 안 내. 약속하죠? 약속해. 그녀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는 갑자기 아이들을 보고 싶다는 커다란 욕망을 느꼈다. 아이들을 깨워 일으켜서 잠이 덜 깨 나른해하고 심술을 내는 그 아이들을 하나씩 무릎에 앉히고 잠이 깰 때까지 흔들어주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 그는 식탁보에 그려진 검은색 작은 역마차들 중 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4마리의 작고 기운찬 흰 말들이 검은 역마차 한 대를 끌고 있었다. 말을 모는 사람은 2팔을 올리고 실크 해트를 썼으며 여행 가방들이 마차 꼭대기에 끈으로 묶여 있었다. 그리고 등유 램프처럼 보이는 것이 옆에 매달려 있었다. 만일 그가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게 있었다면 그건 검은색 역마차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우린 곧장 주류 판매점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가 나올 때까지 난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그는 한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다른 손에는 얼음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차에 타면서 조금 비틀거리더라고요. 다시 차를 몰고 출발했을 때야 그가 몹시 취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 차 모는 방식을 주위에서 보았죠. 정말 느리대요. 운전대 위로 몸을 잔뜩 구부리고 눈은 앞만 바라보고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도 찌끄러댔어요. 기억도 안 나요. 니체 얘기도 했고 스트린드베리 얘기도 했어요. 그는 2학기에 미스 줄리를 연출할 참이었죠. 그러다가 노먼 메일러가 자기 아내 가슴을 칼로 찌른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그가 찻길 한가운데에서 잠시 차를 세웠어요. 우리는 병째 술을 들고 술을 한 모금씩 마셨죠. 그는 내가 가슴을 칼로 찔리는 생각 같은 건 하기도 싫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내 가슴에 키스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는 차를 몰아 길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는 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그녀는 말을 빨리 했다. 그는 식탁 위에 2손을 깍지 낀 채 올려놓고 앉아 그녀의 입술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길은 부엌안을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난로에서 냅킨 꽂이로, 다시 난로로 갔다가 찬장으로, 토스터로, 다시 그녀의 입술로 갔다가 식탁보 속의 역마차로 돌아갔다. 그는 그녀에 대한 기묘한 욕망이 자신의 사타구니를 관통하여 파닥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역마차의 한결같은 흔들림을 느꼈다. 그는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때 그녀가 그 사람이 우리 한번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말하고 있었다. 내 잘못이에요. 잘못은 내게 있어요. 그는 모두 내게 맡기겠다고 했고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눈을 감았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가능했던 일들을, 다른 결론들을 만들어내려고 애썼다. 그는 실제로 2년 전에 그 밤을 되살릴 수 없을까 생각했고 그들이 문간에 있던 바로 그때 자기가 부엌에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했고 자기가 그녀에게 애정어린 목소리로 안 돼, 안 돼. 저 미첼 앤더슨이라는 자하고 뭘 하려는지 몰라도 나가지 말아요. 저 작자는 취한 데다가 운전 실력이 형편없어. 그리고 당신은 지금 자야 해. 그래서 아침에 어린 로버트와 도로시오와 함께 일어나야 해. 그러니 멈춰. 멈추라고.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눈을 떴다.
그녀는 한 손을 얼굴에 올리고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왜 그랬어, 메리안? 그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머리를 흔들었다. 그때 갑자기 그는 깨달았다. 그의 마음이 무너졌다. 잠시 동안 그는 멍하니 자기 손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의 마음은 깨달음으로 인해 아우성치고 있었다. 이럴 수가. 세상에. 메리언, 이럴 수가 있어? 식탁에서 퉁기듯 일어나며 그가 말했다. 세상에. 아니야, 메리언.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머리를 뒤로 획 젖히며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그자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어. 그가 소리를 질렀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녀가 항변했다. 그를 받아들였어. 그자하고 했어. 그렇지? 한 번 하자니 그게 그자가 했던 말이야. 대답해봐. 그가 소리를 질렀다. 그자가 당신 몸속으로 들어왔어? 둘이서 그러고 있으면서 당신은 그자가 당신 속으로 들어오게 한 거야? 들어봐요. 랄프, 제 말 좀 들어봐요, 랄프.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맹세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내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좌우로 몸을 흔들었다. 오, 맙소사. 나쁜 년. 도대체 어떻게? 그는 악을 썼다. 일어서서 두 손을 내밀면서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미쳤었나 봐요. 정신이 나간 모양이요, 랄프. 용서하세요. 플리즈, 용서해주세요. 손대지 마. 저리 꺼져. 그가 비명을 질렀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막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아 옆으로 밀어버렸다. 용서해줘요, 랄프, 제발. 그녀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외쳤다. 그는 계속 걸음을 옮길 수가 없어 멈춘 채 차에 기대어야만 했다. 야회복 차림에 남녀 두 쌍이 보도를 걸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그중 한 남자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다른 이들은 아까부터 웃고 있었다. 랄프는 차에서 몸을 떼어내고 길을 걸었다. 잠시 후 그는 블레이크 술집으로 갔다. 오후에 유치원으로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 전에 딕 코니그와 맥주를 몇 번 같이 마신 집이었다. 안은 어두웠다. 한쪽 벽을 따라 놓인 테이블들 위에 목이 긴 병 속으로 촛불이 타고 있었다. 랄프는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들의 어두운 형상들을 둘러보았다. 문 가까이에 앉아있던 한 쌍의 남녀가 얘기를 멈추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천장에 매달린 상자 모양의 설치물들이 머리 위를 돌면서 가느다란 불빛을 비추고 있었다. 바의 한쪽 끝에 두 남자가 앉아 있었고 구석에는 주크박스 위로 몸을 굽히고 두 손을 벌려 유리 덮개 양끝을 짚고 있는 한 남자의 검은 실루엣이 보였다. 저 남자는 무슨 노래를 틀려는 모양이군. 중요한 발견이라도 한 듯 랄프는 생각했다. 그는 바로 한가운데 서서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랄프, 와이먼 씨? 그는 고개를 돌렸다. 바 뒤에서 데이비드 파크스가 그를 부르고 있었다. 랄프는 그리로 가서 바에 털썩 기댔다가 스툴 위에 주저앉았다. 한 잔 뽑아 드릴까요, 와이먼 씨? 파크스는 미소를 띠고
한 손에 컵 하나를 들었다. 랄프는 고개를 끄덕이고 파크스가 컵을 채우는 모습을, 맥주 꼭지 아래에 컵을 약간 기울여대고 있다가 컵이 차면서 서서히 컵을 바로 세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떻게 지내세요, 와이먼 씨? 파크스는 바 아래의 선반에 한 발을 올려놓았다. 와이먼 씨, 다음 주 경기에서 누가 이길까요? 랄프는 머리를 흔들고 맥주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파크스가 가볍게 기침을 했다. 내가 한 잔 사지요, 와이먼 씨. 내가 낼게요. 그는 다리를 내리며 확인을 해주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앞치마 밑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여기 있어요. 돈 여기 있어요. 랄프는 말하면서 동전을 몇 개 꺼내 손에 쥐고 살폈다. 25센트짜리 1개, 5센트짜리 1개, 10센트짜리 2개, 1센트짜리 2개가 있었다. 그는 마치 아무라도 푸는 것처럼 그것들을 세어보았다. 그는 25센트짜리를 바 위에 놓고 동전들을 주머니에 도로 넣으면서 일어섰다. 구석의 남자는 여전히 두 손을 기계 양 끝에 집은 채 아직도 주크박스 앞에 앉아 있었다. 밖에 나온 랄프는 뭘 할지 결정하려고 애쓰면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계속 달리기라도 한 것처럼 심장이 뛰었다. 그의 뒤에서 문이 열리면서 한 쌍의 남녀가 나왔다. 랄프는 한쪽으로 비껴섰다. 그들은 보도에 바짝 붙여 세워진 차 안으로 들어갔다. 랄프는 여자가 차를 타면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것을 보았다. 그는 평생 그렇게 무서운 광경은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 블록의 끝까지 걸어가서 길을 건너고 또 다른 블록을 걸어가다가 시내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주머니에 넣은 두 손을 꼭 쥐고 구두로 보도를 탁탁 울리며 서둘러 걸었다. 그는 계속 눈을 깜빡거리면서 여기가 자기가 사는 곳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잠시 어디 앉아서 생각을 해보고 싶었으나 앉을 수도 없고 그 일에 대해 생각할 수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언젠가 아카타에서 보도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있던 한 남자를 본 기억이 났다. 턱수염이 상당히 길고 갈색 털모자를 쓴 그 늙은 남자는 두 팔을 다리 사이에 끼고 그냥 거기 앉아 있었다. 그때 랄프는 생각했다. 메리언, 도로시오, 로버트.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20년 후에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보일지 상상해보려고 애썼으나 아무것도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는 학생들 사이를 돌고 있는 쪽지를 빼앗아 보니 우리 한번 할까? 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그러자 그는 생각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그런 다음에는 아주 무관심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메리언을 생각했다. 조금 전에 본 그녀의 모습을 생각했다. 얼굴이 일그러진 그녀를, 그리고 입안에 피가 고인 채 마룻바닥에 쓰러져 왜 날 때려요? 하고 묻던 메리언을 생각했다. 그리고 드레스 자락 밑으로 손을 넣어 가터 벨트를 푸는 그녀를, 등을 활처럼 뒤로 젖히고 드레스를 걷어올리는 그녀를, 달아올라 있는 그녀를 더, 조금만 더 하고 외치는 그녀를.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토할 것 같았다. 그는 보도 가장자리로 갔다. 그는 계속 침을 삼키다가 소리를 질러대는 10대들이 가득 찬 차 한 대가 지나가면서 그에게 음악 소리처럼 들리는 클락션을 길게 울려대자 고개를 들어보았다. 그래,
세상을 몰아가는 거대한 악이었어. 그리고 그것은 작은 진수대 하나, 작은 개통식 하나가 있으면 시작되는 거야 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사람들이 투 스트리트라고 부르는 지역인 2번가로 갔다. 그 지역은 낡은 하숙집들이 끝나는 이곳 가로등 및 쉘턴에서 시작해 고기잡이 배들이 묶여있는 부두까지 4댓 블록으로 이어졌다. 그는 6년 전에 한 번 이곳에 온 적이 있었다. 한 중고 서점에 들러 낡은 책들이 빼곡한 먼지가 풀풀 이는 선반들을 뒤적였다. 길 건너편에 주류 판매점이 하나 있었다. 한 남자가 유리문 안쪽 바로 앞에 서서 신문을 읽고 있는 것이 보였다. 문 위에 매달린 종이 울렸다. 랄프는 그 소리에 한바탕면 울 뻔했다. 그는 담배 몇 개비를 사고 다시 나와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며 계속 길을 따라 걸었다. 유리창들에는 댄스 파티, 지난 여름에 왔다 간 슈라인 서커스, 선거, 프레드 월터스를 시의회 의원으로 등등에 대한 게시문과 광고들이 테이프로 붙어져 있었다. 그가 들여다본 한 유리창 안에는 싱크대 몇 개와 탁자 위에 널린 배관 접합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보면서도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빅타니 체육관으로 갔다. 커다란 유리창을 가로질러 드리워진 커튼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고 수영장 안에서 물이 첨벙거리는 소리와 서로를 부르는 명랑한 목소리들이 울려나왔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길이 더 밝아졌다. 길 양쪽에 있는 술집이며 카페에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사람들도 더 많아졌다. 서너씩 무리를 지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가끔은 남자 혼자서 혹은 밝은 색깔의 바지를 입은 여자 혼자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한 유리창 앞에 서서 흑인 몇 사람이 풀게임을 하는 것을 바라보았다. 당구대 위를 비추고 있는 불빛 속에 담배 연기가 떠돌았다. 모자를 쓰고 입에 담배를 문 남자가 큐에 초코를 문지르면서 다른 남자에게 뭐라고 얘기했고 두 남자는 같이 싱글거리며 웃었다. 그리고 앞에 남자는 공들을 예의주시하더니 당구대 위로 몸을 굽혔다. 랄프는 짐스 오이스터 하우스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여기 와본 적이 없었다. 이곳에 있는 어느 가게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문 위에 노란 전구들로 짐스 오이스터 하우스라는 가게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 위에는 사람의 두 다리가 껍질 사이로 빠져나와 있는 커다란 대합 조개가 네온으로 그려져서 석쇠에 고정되어 있었다. 사람의 몸통은 조개 껍질 속에 가려진 채 다리 두 개만 빨갛게 번쩍이며 꺼졌다 켜졌다 오르락 내리락 하며 마치 발길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랄프는 다 피운 담배로 새 담배에 불을 붙여 물고 문을 밀었다. 안은 사람들로 붐볐다. 사람들은 댄스 플로어에 모여 앉아 팔을 두르고 밴드가 다시 연주를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랄프는 사람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 와중에 술 취한 여자 하나가 그의 코트를 붙잡았다. 앉을 수가 없어서 그는 바의 한쪽 끝, 해안 경비대원 한 사람과 작업복을 입은 늙은 남자 사이에 서 있어야 했다. 밴드 멤버들이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것이 거울에 비쳐 보였다. 그들은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목에는 작은 끈 모양의 빨간색 타이를 메고 있었다. 가게 안에는 금속으로 만든 가짜 장작에서 가스 불꽃이 오르는 벽난로가 있었고 밴드의 무대는
그 옆에 있었다. 밴드 멤버 한 사람이 전기 기타에 줄을 퉁기며 다 안다는 듯한 미소를 띄우며 다른 멤버들에게 뭐라고 말했다. 밴드는 연주를 시작했다. 랄프는 컵을 들어 그것을 다 비웠다. 바 저쪽에서 어떤 여자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썽이 생길 거야. 내가 할 말은 그것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밴드는 노래 한 곡을 끝내고 다른 곡을 시작했다. 그들 중 베이스 주자가 마이크 있는 쪽으로 다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랄프는 노래 가사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밴드가 다시 휴식에 들어가자 랄프는 화장실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바의 반대쪽 끝에서 문들이 여닫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그쪽으로 향했다. 조금 비틀거리면서 그는 자기가 지금 취했다는 것을 알았다. 문들 중 하나 위에 멋진 사슴뿔들이 놓인 그물 선반이 있었다. 그는 한 남자가 들어가고 또 다른 남자가 문을 붙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안으로 들어가 줄을 서 있는 세 사람 뒤에 가서 선 그는 자기가 주머니 빛 자판기 위에 벽에 그려진 벌려진 다리의 외음부 그림을 응시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마침내 그는 변기로 다가가서 소변을 보았다. 번갯불이 번쩍이는 것처럼 소변이 나왔다. 그는 한숨을 쉬며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머리를 벽에 기댔다. 그의 인생은 변했고 이제 그는 기꺼이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자기들 인생에서 어떤 사건을 보고 그 사건에서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작은 재앙의 요소를 인식할 수 있는 남자들이 또 있을까 하고 그는 술 취한 머리로 생각했다. 그는 그 자리에 잠시 더 서 있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기 손에다 소변을 보고 있었다. 그는 세면대로 가서 더러운 비누를 쓰지 않기로 마음먹고는 물을 틀고 손을 씻었다. 타월에 손을 닦으면서 그는 군데군데 벗겨진 거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자기 눈을 들여다보았다. 비범한 구석은 하나도 없는 얼굴이었다. 그는 거울에 살짝 손을 댔다가 어떤 남자가 그가 막아서고 있는 세면대를 쓰려고 기웃거리자 자리를 비켜주었다. 문에서 나왔을 때 그는 복도 반대쪽 끝에 또 다른 문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리로 가서 문에 끼워진 유리창을 통해 녹색의 펠트천을 씌운 탁자를 둘러싸고 네 사람이 앉아 카드 게임을 하는 것을 바라보았다. 방 안은 무척 고요하고 평화로운 듯 했다. 남자들의 조용한 움직임은 나른해 보였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남자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유리창에 기대어 그렇게 서 있었다. 다시 바로 돌아오니 화려한 기타 연주가 펼쳐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휘파람을 불며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얀 야외복 차림의 뚱뚱한 중년 여성 하나가 사람들에게 이끌려 무대 위에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 뒤로 빠지려 하고 있었으나 랄프는 그게 가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가볍게 절을 했다. 사람들은 휘파람을 불고 발을 굴렀다. 갑자기 그는 카드 게임을 하는 남자들을 지켜보면서 그들과 같은 방에 있는 것 외에는 자신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갑을 꺼내 두 손으로 양옆을 가리고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보았다. 그의 뒤에서 아까 그 여자가 낮고 졸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뒷골목에서 그는 다시 지갑을 꺼내 남은 지폐를 세어보았다. 2달러였다. 주머니에 동전도 몇 개 있을 터였다. 뭐든 먹을 것을 사기엔 충분한 돈이었다. 그러나 그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려고 애쓰면서 건물 벽에 털썩 기댔다. 차 한 대가 뒷골목 쪽으로 들어오다가 멈춰서 다시 후진해 나갔다. 그는 걷기 시작했다. 왔던 길로 다시 갔다. 그리고 보도를 가득 메운 채 오가는 떠들썩한 남녀의 무리를 피해 계속 건물에 붙어서 걸었다. 그는 긴 코트를 입은 여자가 같이 가던 남자에게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브루스. 당신은 이해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주류 판매점에 왔을 때 그는 발길을 멈췄다. 안으로 들어간 그는 카운터로 가서 칸마다 길에 줄을 맞춰 정돈되어 있는 술병들을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반 파인트를 럼주 한 병에 담배를 몇 갭이 더 샀다. 병딱지에 그려진 야자나무가 뒤쪽에 석호를 배경으로 커다랗게 늘어진 이파리들이 그의 눈길을 붙들었다. 그제야 그는 럼이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이 기절할 거라고 생각했다. 멜빵을 한 마르고 머리가 벗어진 점원이 종이봉투를 술병에 넣고 돈을 금전 등록기에 넣은 후 눈을 찡긋대 보였다. 오늘 밤에 좀 드셨나 보네요. 밖으로 나온 랄프는 부두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불빛이 비쳐 반짝이는 바다를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맥스웰 박사라면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했다. 걸으면서 그는 봉투 속으로 손을 넣어 작은 병에 봉인을 뜯은 다음 남의 집 문간에 서서 술을 꿀꺽꿀꺽 들이켰다. 그러면서 맥스웰 박사라면 바닷가의 멋진 폼으로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오래된 전찻길을 건너 더 어두운 길로 들어섰다. 벌써부터 파도가 부두 아래에 와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의 뒤에서 다가오는 소리도 들렸다. 가죽 자켓을 입은 작은 몸집의 흑인 하나가 그의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잠깐 서 보시지, 아저씨. 랄프는 돌아서려고 했다. 그 남자가 말했다. 제기랄, 이봐, 당신이 내 발을 밟고 있잖아. 랄프가 미쳐 뛰기도 전에 그 흑인은 그의 배를 세게 쳤다. 랄프가 신음하며 쓰러지려 하자 남자는 손을 펴서 그의 코를 쳤다. 그는 뒤로 넘어져 벽에 부딪혔다. 넘어진 자리에서 한 다리를 깔고 앉은 채 어떻게든 몸을 일으켜보려는 참에 흑인이 그의 뺨을 철썩 때렸다. 그는 아스팔트 위에 길게 뻗어버렸다. 그는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키고 수십 마리의 새들을 보고 있었다. 아침 이 시간이면 먼 바다에서 이리로 들어오는 바다새들이 구름이 잔뜩 낀 하늘 바로 아래서 선회하다가 쏜살같이 날기도 했다. 길은 아직도 내리고 있는 안개로 검게 젖어 있었다. 그는 젖은 보도를 가로질러 느릿느릿 기어가는 달팽이들을 밟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불을 켠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면서 속도를 줄였다. 또 다른 차가 지나갔다. 그리고 또 한 대가. 그는 제재소 노동자들이야 하고 혼잣말을 했다. 월요일 아침이었다. 그는 모퉁이를 돌고 블레이크 술집을 지나 계속 걸었다. 술집엔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고 빈 병들이 보초들처럼 문 옆에 서 있었다. 추웠다. 그는 가끔씩 팔짱을 끼고 어깨를 문질러가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걸었다. 그는 마침내 자기 집으로 왔다. 현관문은 켜져 있었고 창문들은 어두웠다. 그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집 뒤로 돌아갔다.
손잡이를 돌렸다. 문은 소리 없이 열렸고 집안은 고요했다. 싱크대 옆에 높은 수틀이 있었다. 그들이 앉던 식탁도 있었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와 앉아섰다. 그 밖에 무슨 일을 더 했던가?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 그는 난로 위에 시계를 바라보고 식당을 들여다보았다. 레이스 천이 덮인 식탁과 식탁 가운데에 장식으로 놓아둔 묵직한 유리로 된 날개 편 붉은 홍학들. 식탁 너머 보이는 주름 잡힌 커튼이 열려 있었다. 그녀는 저 창가에서 나를 기다리며 서 있었나? 그는 거실 카펫 위로 걸어갔다. 그녀의 코트가 소파 위에 던져져 있었고 그녀가 피우는 코르크 팁 담배의 꽁초들이 수북히 담긴 커다란 재떨이가 옅은 새벽빛에 드러나 보였다. 그는 지나가면서 커피 탁자 위에 전화번호부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조금 열려있는 그들의 침실문 앞에 섰다. 모든 것이 열려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잠시 그녀를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과 싸우다가 손가락으로 문을 조금 더 밀어 열었다. 그녀는 자고 있었다. 베개도 베지 않은 채 벽을 향해 돌아 누워있는 그녀의 머리가 시트 위에서 검게 보였다. 이불은 끌어올려져 그녀의 어깨 주위에 뭉쳐 있었다. 그녀는 옆으로 누워 있어서 그 은밀한 몸매가 엉덩이 부근에서 굽어 있었다. 그는 계속 바라보았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건을 챙겨서 떠나야 하나? 호텔로 가서 몇몇 문제를 조정해야 하나? 이런 상황에서 남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그들의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집은 아주 조용했다. 그는 부엌 식탁에 두 팔을 올려놓고 앉아 머리를 떨구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가 아닐 지상에서 살아갈 매일매일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때 그는 아이들이 움직이는 기척을 들었다. 아이들이 부엌으로 들어오자 그는 바로 앉아서 웃으려고 했었다. 아빠, 아빠! 아이들이 조그만 몸으로 달려들면서 그를 불렀다. 아빠, 얘기 하나 해줘요. 아들아이가 그의 무릎 위에 올라오면서 말했다. 아빤 우리한테 얘기해 주실 수가 없어. 딸애가 말했다. 시간이 너무 일러. 그렇죠, 아빠? 아빠 얼굴에 그게 뭐야? 아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어디 봐요. 보여주세요, 아빠. 딸이 말했다. 불쌍한 아빠. 아들이 말했다. 얼굴에다 뭘 하신 거예요? 딸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단다. 아가, 자, 이제 내려가거라. 로버트, 엄마가 오시는구나. 랄프가 말했다. 랄프는 재빨리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아빠 여기 계시니? 메리언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다. 아빠 어디 계시니? 욕실에? 랄프? 엄마, 엄마! 딸이 소리쳤다. 아빠가 얼굴을 다쳤어요. 여보! 그녀가 욕실문 손잡이를 돌렸다. 여보, 들어가게 해줘요. 제발 들여보내줘요. 당신을 보고 싶어요. 제발요. 저리 가, 메리언. 난 갈 수 없어요. 제발 잠시만 문을 열어봐요.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래요. 여보, 당신 다쳤다면서요. 어쩐 일이야, 여보? 가라니까. 여보, 제발 문 좀 열어요. 그가 말했다. 제발 조용히 좀 해요. 그는 그녀가 문 밖에서 기다리는 소리를 들었고 손잡이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았고 그런 다음 그녀가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며 아이들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그들의 질문에 답해주려고 애쓰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오랫동안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을 향해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여러 가지 표정을 지어보았다. 그러다가 그만두었다. 그는 거울에서 고개를 돌리고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 구두끈을 풀기 시작했다. 그는 한쪽에 구두를 들고 그렇게 앉아 비닐 샤워 커튼에 그려진 넓고 푸른 바다를 가로질러 향해하는 쾌속 범선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식탁보에 작고 검은 역마차들을 떠올리고 하마터면 그만해!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는 셔츠에 단추를 풀고 한숨을 쉬며 욕조 위로 몸을 굽혀 배수구 마개를 꼭 눌러 막았다. 그리고 더운 물을 들자 곧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벌거벗은 채로 타일 바닥 위에 서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갈비뼈 위에 늘어진 살을 모아쥐었다. 그리고 수증기로 뿌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았다. 메리언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두려움에 펄쩍 뛰었다. 아이들은 자기들 방에서 놀고 있어요. 본 윌리엄스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오늘 못 갈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난 오늘 집에 있을 거예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당신 먹으라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마련해서 난로 위에 놓아두었어요. 목욕 다 하고 먹어요. 꼭. 조용히 좀 해요. 그가 대답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가 아이들 방에서 들려올 때까지 욕실에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면서 워런이란 로이라고 놀고 싶지 않니? 하고 묻고 싶었다. 그는 집안을 가로질러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는 침대를 바라보다가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는 똑바로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았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서 앉았다. 메리언이 방으로 들어오자 그는 눈을 꼼깎고 옆으로 돌아 누웠다. 그녀는 가운을 벗고 침대 위에 앉았다. 그녀는 이불 아래 손을 넣어 그의 허리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여보,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닿자 그의 몸은 긴장했으나 곧 조금 풀어졌다. 조금 풀어지는 게 더 편했다. 그녀의 손은 그의 엉덩이로 왔다가 그의 배로 올라갔고 이제 그녀는 그의 몸에 자기 몸을 바짝 붙이고 그의 몸 위로 올라가서 위아래로 움직였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오래 참고 있었다고 그는 나중에 회상했다. 그러다가 그는 그녀에게 돌아 누웠다. 그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잠이라 부를 법한 곳 속에서 돌아 눕고 또 돌아 누웠으며 자신에게 닥쳐오고 있다고 느껴지는 믿을 수 없는 변화에 놀라면서 여전히 몸을 뒤채고 있었다. 어떠셨나요? 주인공 랄프는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아내
메리엄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낳고 나름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메리엄과 엮였던 예전 파티에서 있었던 미첼이라는 남자와의 관계에 대해 의심뿐 아니라 매우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정말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많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막연히 의심만이 랄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어찌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 남자가 너무 쫀쫀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혼 후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전 오히려 랄프가 술집에서 그 생각으로 방황하는 모습이 더 현실적이고 멋지다고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결국 주인공인 랄프는 방황 끝에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내인 메리엄과 다시 침대에 눕게 되는데 마지막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긴 합니다. 계속 뒤척이는 모습. 그 모습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용서한다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결혼 생활 중에 배우자에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셔 힘드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